사람들이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의아해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거리로 나왔어요. 발코니와 옥상에는 놀라운 달을 응시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달이 빨간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왔다고 소리치고 어떤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습니다. 보통의 하얗던 달이 지금은 붉은 페인트를 뒤집어 쓴 것처럼 보여요. 그런 달을 목격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희귀한 천문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저 경치를 즐기세요. 이건 개기월식이에요. 여기 태양이 있어요.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 있죠. 수성, 금성, 그리고 여기 지구와 달이 있어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365일이 걸려요. 동시에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27일 만에 지구 궤도를 완전히 돌아요. 지구는 그늘이 지는 구역을 만들고 때때로 달은 그 구역을 통과합니다. 그늘은 원뿔 모양이고 점점 좁아져요. 달은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적도 길이의 9배예요. 이 거리에서 그림자의 폭은 달의 폭의 약 2.6배예요. 달이 이 지역에 있을 때 햇빛은 달에 닿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지만 빨갛게 변해요. 이 모든 것은 태양광선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빛은 흩어지고 대부분의 푸른빛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붉은빛과 오렌지빛은 달 표면까지 도착해요. 그러면 우리는 블러드문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게 되죠. 이런 빛의 굴곡은 일몰과 새벽에 발생해요. 대기가 파란빛을 흩어지게 하고 우리는 붉은빛과 오렌지색의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만약 개기월식 동안 달의 표면에 서 있다면 지구는 정확히 여러분과 태양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식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보는 지구의 표면은 완전히 어두울 거예요. 보이는 건 지구 둘레를 비추는 광환뿐이에요. 달의 표면에서 본 지구는 지구의 표면에서 본 달의 크기와 거의 같습니다. 이러한 붉은 월식은 드문데 여러 가지 요소가 모두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중 하나는 보름달이 떠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1년에 2번 개기월식을 볼 수 있어요. 2038년에는 이런 월식을 4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월식 자체도 108번까지 지속될 수 있어요. 아주 드문 일이라 가장 최근에 그렇게 오랫동안 개기월식이 지속된 것은 2000년이었어요. 과거에 사람들은 달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붉은 달의 광경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어요. 그것은 나쁜 징조였고 문제의 전조였죠. 월식의 스케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천문 영감을 가지고 있었고 다음 월식이 언제 일어날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붉은 달을 예측해서 카리브해 섬 주민들을 두렵게 했어요. 아주 오래전 달은 붉은 용암 덩어리였어요. 이것은 45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게 우리 태양계예요. 먼지와 소행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당구공처럼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여기는 지구예요. 계속되는 소행성과 해성의 충돌로부터 식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테이아가 지평선에 나타났어요. 화성 크기의 행성이에요. 불규칙한 궤도를 가지고 있었고 나선형으로 지구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충돌이 불가피했고 어느 순간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충돌 중 하나가 일어났어요. 테이아는 지구를 비스듬히 강타했어요. 그것은 지구 표면의 일부를 뜯어내서 우주로 내던졌습니다. 결국 지구는 충돌한 행성의 일부를 흡수했어요. 충돌로 인한 잔해들은 오랫동안 지구 주변을 돌았어요. 토성의 고리처럼 일종의 고리를 형성하면서요. 궤도의 파편들이 충돌하며 공통 무게중심의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그렇게 지구에 달이 생겨났습니다. 이 충돌이 지구의 생명체를 탄생시켰다는 이론도 있어요. 테이아는 완벽한 각도로 지구를 강타했어요. 만약 정면 충돌이었다면 두 행성 모두 거대한 폭발로 파괴되었을 거예요. 만약 그 충돌이 살짝 스치는 정도였다면 달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파편이 지구 궤도에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운이 좋았어요. 달은 지구의 자전을 안정화시켰어요. 그 충돌은 지구의 단단한 완전히 얼어 있어요. 해성은 별에 가까이 가야만 꼬리가 생겨요. 그때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요. 이 과정은 코마라고 불리는 흐린 대기와 독특한 꼬리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꼬리는 항상 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별의 반대 방향을 가리켜요.
태양 복사와 태양풍에 의해 꼬리가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꼬리는 종종 뒤를 따르는 게 아니라 종종 혜성의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광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개념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믿게 만들어요. 하지만 실제로 광년은 거리를 측정해요. 나사는 광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빗줄기가 1년 동안 이동하는 총거리, 그리고 빛은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1광년은 거의 10조 킬로미터와 같아요. 직접 계산해보세요. 사람들은 우주에서 무중력을 경험한다고 종종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무중력 상태를 느낀다고요? 하지만 그건 정확히 사실이 아니에요. 중력은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입니다. 중력 덕분에 달은 지구 주변을 돌고 태양은 우리의 고향 은하로부터 멀리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나 국제 우주 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은 완전한 중력이 아닌 마이크로 중력, 즉 아주 적은 중력을 경험합니다. 우주 정거장의 중력은 지구 표면의 중력보다 겨우 10% 정도 약해요.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은 계속해서 자유낙하를 해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안에 실린 모든 물체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떨어집니다. 아래로가 아니라 특정 궤도를 따라 지구 주위에서요. 그리고 모두 함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과 안에 있는 물건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손끝으로 수백 킬로그램 되는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미세 중력이 종종 무중력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둘은 매우 다릅니다. 태양은 항상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사진 속에선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태양은 거대한 가스 덩어리예요. 전 그 기분 알아요. 핵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은 항상 태양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매초 수억 톤의 수소가 거의 그만큼의 헬륨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감마선으로 방출돼요. 그러고 나서 이 광선은 빛으로 변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태양은 눈부신 빛과 놀라운 열을 발산해요. 하지만 실제로 불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 산소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이 우주복 없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 폭발할까요? 글쎄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우주 유영 중에 우주복을 벗는 것은 영화에서 자주 묘사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을 거예요. 보호장치 없이 사람은 우주에서 15초면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공기를 내쉬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산소가 내부의 폐를 손상시킬 거예요. 그러면 작은 우주선과 같은 우주복의 보호 없이는 몸 안의 압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 비록 폭발하진 않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밖에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블랙홀은 거대하고 무서운 우주 진공 청소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블랙홀은 파리지옥 풀과 비슷해요. 먹을 것을 찾아 나서지 않죠. 대신 꽤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어요. 별이 너무 가까이 올 때에만 블랙홀이 활동을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도 일정한 경계를 넘는 우주 물체만 산산조각이 납니다. 만약 태양이 갑자기 블랙홀로 대체된다면 지구의 궤도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지구의 온도는 변할 거예요. 태양풍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태양에 의해 생성된 어떤 자기 폭풍도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자, 태양을 대체한 블랙홀이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물리 법칙에 따르면 이 블랙홀로 끌어당겨지기 위해서 지구는 매우 가까이 접근해야 할 거예요. 달의 어두운 면에 대한 신화는 50여 년 전 밝혀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두운 면이 단순히 지구 반대편을 향하고 있는 달의 일부라는 사실을 아는 건 아니에요. 달의 어두운 면이 달의 다른 지역보다 더 어두운 게 결코 아니에요. 햇빛은 달의 모든 면을 똑같이 비춥니다. 지구에서 달의 이 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둡게 보일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동주기 자전이라고 알려진 현상 때문이에요. 수십억 년 동안, 다시 한번 말할게요. 수십억 년 동안 지구와 달의 중력적 연관성은 궤도에 영향을 끼쳐왔어요. 지구와 달이 움직이는 우주에서 어떤 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훌륭한 우주복이 있다면 말이죠. 우주복은 말하자면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 필수템 같은 거죠.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우주선이나 달이나 화성에 있는 모듈형 주거지에 머물러야 할 거예요. 현재 나사에는 우주선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몇 개의 오래된 우주복밖에 없어요. 국제 우주정거장 같은 곳에서 말이죠. 나사의 달로 가는 아르테미스 계획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새롭게 디자인된 우주복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걸 만드는데 3조 원의 예산이 있죠. 이 새로운 우주복은 예전 우주복보다 훨씬 부피가 작고 훨씬 더 패셔너블해요.
하지만 사람 외에 어떤 생명체들이 우주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름 붙여진 3마리의 동물들이 우주로 보내졌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자격이 있는 거죠? 2마리의 개 벨카와 스트렐카는 1960년 러시아 우주선 안에서 하루를 보냈고 돌아오자 미디어 스타가 되었죠. 미국은 햄이라는 이름의 침팬지를 16분 동안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렸는데 우주는 해수면 위로 100km에서 시작해서 로켓이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우주복을 입었던 햄은 훌륭하게 버튼 누르는 모든 임무들을 해냈고 뉴멕시코주 알라모고도 국제우주 명예의 전당에 올랐죠. 그런데 완보동물은 실제로 우주에서 살 수 있어요. 완보동물 또는 종종 물곰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갈색이고 아주 조그만 회색곰처럼 생겼으며 다리가 있는 가장 작은 동물 중 하나예요. 8개나 있어요. 대부분의 종은 눈이 없지만 어떤 것들은 있어요. 평균 크기가 약 0.5mm라서 성능 좋은 돋보기로 물곰을 볼 수 있어요. 이끼에 물을 조금 뿌리면 나올 거예요. 초당 약 1개의 몸 길이만큼 걸을 수 있고 초당 약 2개의 몸 길이 정도로 달릴 수 있어요. 물곰의 알은 밝은 흰색이라서 발견하기가 더 쉬워요. 유럽 우주국은 물곰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데려갔고 10일 동안 밖에 놔두었는데요. 그들은 생존했어요. 물곰들은 공기, 물 없이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 해로운 태양 복사에서 극심한 추위와 열기에서 살아남았어요. 이거 별로 신날 것 같진 않은데요. 극한의 조건에서 물곰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외골격 또는 몸통에 의존했어요. 임상실험에서 이 외골격은 평방 인치당 87,000파운드 이상의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거 굉장한 우주복인데요. 물곰은 심지어 30년 동안 꽁꽁 얼어있다가 따뜻해졌을 때 되살아났고 여전히 번식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우주에서 생명을 찾고 화성을 탐사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극단적인 생명체를 이해하는 건 필수가 되었어요. 만약 물곰이 말 그대로 모든 환경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우주의 모든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극한 미생물은 다른 행성들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극한의 조건에 사는 생명체예요. 루마니아에 있는 모빌 동굴은 다른 행성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장소 중 하나예요.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탄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 뜻은 탄소 원자가 수소, 산소, 그리고 질소 원자가 연결되어 살아있는 유기체의 세포가 만들어진 분자를 형성하는 데 보편적인 레고 블록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모빌 동굴에서는 아니에요. 모빌 동굴은 적어도 250만 년 전에 막혔어요. 석회암 암석을 통해 스며든 물은 동굴 안에 호수를 형성했고 황화수소 및 독성의 부식성이 있는 암모니아가 혼합되어 있어요. 이 유독한 습후에 뭐가 살 수 있을까요? 황을 기반으로 한 생명체요. 빛이나 광합성이 없는 생태계 전체가 모빌 동굴 안에 존재해요. 먹이사슬은 황 기반의 화학물질을 먹는 미생물의 화학 합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33종의 황 기반 생물이 모빌 동굴의 적대적인 환경에 살고 있는 게 발견되었죠. 새우, 정갈, 진해, 달팽이 등등요. 모빌 동굴은 황에 기반한 생명체들로 가득 찬 지하 깊은 외계 세계예요. 만약 이런 생명체가 지구의 모빌 동굴에 존재한다면 과연 우주에 어떤 게 살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박테리아요. 박테리아는 우주에서 살 수 있어요. 또 곰팡이도요. 박테리아는 먹이사슬의 기저부를 형성해요. 그리고 박테리아는 우주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1980년대에 미르 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은 정거장의 창문 밖에서 뭔가가 자라고 있고 지구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로막고 있다고 불평했어요. 검사 결과 박테리아와 곰팡이로 밝혀졌습니다. 석영으로 만들어진 창문은 표면에 자라고 있는 것 때문에 손상되고 약해졌어요. 곰팡이는 또 우주와 심지어 밀키웨이에도 액체나 얼어붙은 물이 있는 행성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행성은 우리 태양계 안에 있어요.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예요.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실제 물로 된 바다가 있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좀 이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행성의 생명체가 나타나기 위해 갖춰져야 하는 많은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해요.
GSN 569 은하의 한 별은 앞으로 수조 년 안에 목성 크기의 행성으로 변화할 거예요. 그것은 그 별이 블랙홀과 정기적으로 마주치기 때문에 가능해요. 처음에 천문학자들은 이상하게 밝은 특이한 X선 폭발을 발견했어요. 9시간마다 폭발했어요. 한동안 이 현상을 연구한 후에 과학자들은 그것이 블랙홀 주변의 독특한 궤도에서 움직이는 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눈부신 섬광이요? 그건 블랙홀에 의해 별의 표면에서 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거였어요. 수백만 년에 걸쳐 블랙홀은 이미 적색 거성을 백색 외성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금성의 대기에서 인화수소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지구에서 이 무색의 가연성 가스는 종종 미생물들이 사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새로운 이론이 금성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금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금성의 대기권에서만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생물도 금성 표면의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금성의 표면은 극도로 건조합니다. 액체 상태에 물이 없어요. 그리고 금성의 압력은 지구 표면의 압력보다 90배 더 큽니다. 온도는 종종 섭씨 482도까지 상승해요. 금속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겁죠. 휴가를 보내기엔 좋지 않아요. 사실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 전부 물로 이루어진 떠다니는 우주구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물은 너무 많아서 지구의 모든 바다를 140조 번 이상 채울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양이에요. 지구의 물은 사실 미스터리에 둘러싸인 수수께끼 퍼즐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물이 얼음 해성과 소행성에 의해서 지구에 왔고 그것들은 거대한 분화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처럼 번성할 수 있는 액체 물질을 남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에는 많은 유기물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조건 하에서 그것은 지구의 바다를 수천 번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의 물을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이 유기물을 가열하여 깨끗한 물과 기름을 얻는 실험을 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미래 연구에서 확인된다면 그것은 석유가 화석화된 생물의 잔해들 덕분에 지구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온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은하에만 약 60억 개의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의 데이터는 태양과 비슷한 별 5개마다 최소한 하나의 행성이 거주 가능 지역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아무 행성이 아니라 암석 핵과 표면을 가지고 있고 크기가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에요. 별의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성은 적어도 미생물의 서식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 은하에 수십억 개의 행성이 존재한다면 그중 적어도 하나는 생명 거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무언가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가능성에 우주에 있는 은하의 수를 곱해보세요. 또한 많은 은하수가 밀키웨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도 고려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태양과 같은 별과 지구와 같은 행성이 수십억 개 있을 수 있고 그중 일부는 분명히 지구와 더 많이 닮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들어보세요. 우리는 초신성 폭발로 인해 직립보행을 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약 250만 년 전 초신성이 지구로 우주광선을 보냈어요. 지구 대기에 일련의 전기 폭풍이 발생했고 그것은 뇌우로 변했어요. 그 결과 우리 초기 조상들이 살았던 북동부 아프리카에 산불이 발생했어요.